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친명계 좌장으로 꼽힙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역시 민주당 5선 현역인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의료 대란 등 당면한 위기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해석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기용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엔 현직 기업가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고, 이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성을 강조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방금 보신 인선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진영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을 앞세워서 속도감 있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빈손으로 끝나자 정성호 당시 위원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꼭 2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사령탑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중량감에 5선의 정무감각, 법조인 전문성까지 두루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낙마한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 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검찰을 알아야 검찰을 개혁한다는 기조로 문재인 정부에서 봉 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다퉜다는 상징성까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는데 대통령실은 비특수통검사로 형사부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수장에 친명계 5선 윤호중 의원을 낙점한 것도 권력기관 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행안부 장관을 다퉜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시키면서 통합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을 무려 8명 낙점했는데 특히 개혁의 핵심부에 친명 5선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후퇴 없는 고강도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서울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은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코앞에 뒀던 실수요자들은 하루아침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출 규제에 서울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가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액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 127만 6천여 가구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액 감소는 고스란히 매수자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평균 14억 6천만 원. 이제까지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이용한 뒤 4억 4천만 원을 모으면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자금만 8억 6천만 원. 2배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준비할 자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강남구는 25억 원이 넘는 돈을, 마영성 지역도 10억 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해졌지만 이른바 노도광 지역 등 서울 7개 구와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은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운다는 정책 목표 달성은 쉽게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기를 잡는 것을 넘어 서울 시내 진입을 노려온 실수요자들까지 실망케 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억 정도 하면은 수도권은 사실은 대출 될 수 없다는 얘기 같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차례차례 해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앞날을 못 전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결국에는 대출을 죄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첫 가계부채 대책,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눈에 좀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크게 봐서 한 5가지 정도가 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저도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일부는 사실 예측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집값 소득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거, 그다음에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도입한 거, 예. 그다음에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축소한 거,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담대 LTV를 70%로 하향 조정한 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한 것, 이것이 사실 주목할 만한 규제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은 첫 번째 그 집값 소득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대출 규제를 했던 원칙 중에 하나, DSR 규제의 원칙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즉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고, 그래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사실은 뭐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같은 고가 지역의 주택 구매가 가능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라고 금융당국이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깨고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6억까지만 대출을 받아라 라는 새로운 지금 규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좀 충격적이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알겠는데 그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세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란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저희가 뭐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들 자주 전해드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길래 이렇게 대출을 조인 겁니까? 예, 가계대출 증가폭은 3월 달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0.7조 원밖에 안 늘어나서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갑자기 이제 4월 달부터 5.3조 원, 그다음에 5월 말에 6조 원, 그다음에 6월 말에는 5.8조 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달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대출 수요가 몰려들어서 지금 6월 말 못지않게 큰 폭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 원인이 있고요. 이것이 최근에 주택 가격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뭐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 집값이 더 비싸져가지고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자극하고 이게 영끌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무리한
강력한 그 대출 규제를 예, 들고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부동산 과열 현상 이런 것들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 같은데 왜 6억 원입니까? 예, 지금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를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예.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브리핑 같은 것에서 이제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요. 이 6억 원이라는 것을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약 300만 원이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이다.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한다는 예.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자라는 것은 전체 대출자의 10% 미만인데 이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DSR 규제 하에서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들이 사실 이번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그렇죠.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용산구 같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이곳에 집을 살 수 있던 것들이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6억 원이라는 이 한도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나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사실은 6억 원을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DSR 규제 하에서도 고소득자만 제한이 되는 해당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고가 주택 지역, 그다음에 고소득자를 타겟팅해서 들고 나온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주담대도 막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번에 그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은 용산구, 그다음에 강남 3구인데요. 규제 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상한이 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통한 추가 주택 매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위한 목적의 대출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엄격하게 규제가 들어오는데요. 무엇이냐면 6개월 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수도권 규제 지역에는 LTV 상한 50%,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이 됐는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강력한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1주택,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효과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책 나오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거 실수요자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실수요자 문제, 이거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현금 부자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뭐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축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처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당장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주택 구입도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도 일괄적으로 다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서민들이 그동안에 좀 더 적은 이자,
그다음에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이용해서 적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마저 LTV 70% 규정을 적용하고 대출 한도를 낮춰버리다 보니까 서민들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고소득자들마저 6억 이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직업을 얻어가지고 고소득자는 됐지만 초기 자본이 없는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뭔가 부모를 잘 만났다든지 아니면 원래 현금을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과 상관없이 현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경쟁 없이 핵심지에 집을 사기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의 문제가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찌됐건은 서울 쪽이라든지 지금 과열된 지역들 이런 쪽은 수요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잘 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대출을 조이기 때문에 이 대출 없이 자기 자본을 많이 필요해서 이 대출에 영향을 받는 아까 말씀드린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그다음에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에서의 주택 구매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주택 매수세는 주춤해지고 관망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 집을 못 산 다른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제외한 현 대출 규제 한도 내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서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서울 핵심지와 그 지역 간의 주택 가격 격차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수요가 어차피 외곽지나 핵심지나 가격 차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핵심지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될 현금도 준비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저축이 쌓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다시 핵심지에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서 핵심지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주택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차례 정도 경험을 해봤던 그런 일이네요. 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또 피해가 우려가 되는 만큼 어떤 대책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보완이 돼야 될 것은 왜 이번에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것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 근본 원인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서울 수도권이 절반으로 장기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공급 절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원래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났을 때 잔금을 갖다가 전세를 주면서 치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보다 절반으로 내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 뻔해지고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갭 투자도 늘어나고 전세 살 바에는 차라리 난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집값 다 상승을 하는 이런 게 예측이 돼서 당장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 같은 핵심지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이 조기에 늘어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는 결국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택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수요에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임대주택을 원해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유예기간 없이 하루 만에 시행이 돼서 이게 시장에 좀 혼란을 줬다.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이거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나와서 더더욱 혼란을 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규제가 발표가 되면 예.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든지 예. 무엇을 하든지 하겠다는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막판 연끌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고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은행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네네네. 대출 창구가 마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 말고 가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한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낭패를 보고 뭐 가계약금을 배액 배상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든지 이런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뭐 민심이 안 좋아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뜬금없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서로 상호 예, 교감이 예. 없이 금융당국이 발표를 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소통이 있었다라고 번복하는 해프닝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정부조차도 혼란을 보이고 그리고 시장의 혼란까지 유발해서 예, 예. 좀 너무나 성급한 대책이 아니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정밀하게 나왔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가계약 체결한 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준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계약 체결한 분들은 대출을 이 기준에 따라서 받는 겁니까? 예전 기준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발표에 따르면요. 예. 가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지금 예전 기준에 따라서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예, 예, 대출 예. 규제를 적용을 받고요. 가계약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계약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패닉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서 그 뜨거운 지역들, 과열 지역들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문제라면 역시 양극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손봐야 될까요? 예, 양극화 문제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예. 지금 지방에는 공급 과잉,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 수요를 늘리려면 지방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방에 옮겨가서 살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특히 젊은 인구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방에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뭔가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에서 쉽게 하게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가지고요. 예. 뭐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 가서 창업을 하고 지방의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그 기업들에게 인재를 공급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서 서울 집값도 자동적으로 수요가 주니까 잡히는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은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서면 통보했습니다. 자, 특검 상황 보면서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원래 오늘 오전 9시로 통보했던 2차 소환 일정을 하루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접수한 뒤에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7월 1일로 날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1일 소환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요. 출석 일정은 수사 대상과 협의해야 하는데 특검이 날짜를 일방 통보하고 언론에 유포해서 공개 소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특검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의 방식이나 2차 소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원래 소환, 2차 소환이 오늘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하루 늦췄네요. 윤 전 대통령 쪽에서 2차 소환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이 일단 1차 조사 이후에
바로 다음 날 30일 오늘이죠. 오늘에 이제 2차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내란 혐의 재판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3일 이후로 연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어제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원래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2차 조사를 이제 1일로 변경을 한다라고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과연 1일 날 그 2차 조사를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뭐 이르면 오늘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속보나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줄곧 그 공개 출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비공개 출석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차 조사에 있어서도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공개 출석이 된 건데요. 사실 2019년도부터 이런 피의자들이 출석을 할 때 예외적으로 이제 공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피고인의 방어권, 뭐 피의자의 방어권 이런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방어권이라든지 인권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공적인 사안의 이 부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저는 공개 출석이어서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국민에게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무 말도 없이 들어와서 약간 조금 의아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직전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소환 조사에 이르렀을 때 한마디씩은 뭐 송구스럽다, 면목이 없다 이런 한마디 정도는 이제 하고 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를 해봤었지만 28일 첫 번째 소환 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이번 상황에서 이제 내일 소환, 특검에서는 내일의 소환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뭐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에 불응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8일이 이제 대면 조사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뭐 30일, 그러니까 오늘이나 뭐 내일 조사에 지금 응할 여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특검에서는 뭐 2차 조사에 이제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만약에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1차 특검 소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검청사에 1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에 그쳤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쟁점이 한 2개 정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불법 체포 방해 혐의고요.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외환죄라든지 뭐 그 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그리고 또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데요. 이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오전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조사를 한 그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조사자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후 조사를 이제 계속 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거부를 한 시간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쟁점을 바꿔서 외환이라든지 국무회의 의결과 같은 쟁점으로 바꾸고 조사자도 부장검사로 바꿔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치한 시간도 있고 중간에 뭐 휴게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총 머문 시간이 15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참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됨에 있어서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하다, 그러니까 불법한 영장 집행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 그 박 총경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대통령 측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고발을 했고, 고발을 한 피고발인의 한 사람이 이제 박창환 총경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나를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의견에서 나온 거에 보면은 또 이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검사가 이런 주신문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한 쟁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전자는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후자는 이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이제 뭐 형사소송법이든지 아니면 특검에 보면은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네네네.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사실상 특검의 수사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보면은 검사의 어떤 신문이 조금 더 적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예. 검사가 주신문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에 형식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주장을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거 수사 방해다,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 이런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대로 조사자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신경전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29일 날 열렸었던 그 특검의 브리핑에서는 그 박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약간 왜곡해서 언론에 흘리는 행위를 보이면서 수사를 방해한다라고 해서 특검법상의 수사 방해 행위로 의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이런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 경찰관들의 3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구한 사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측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좀 가능성이라도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측에서 박 총경이 어떤 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적법하지 못하다,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네네네. 배제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사자를 변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양측의 신경전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의자 신문이 종료되고 조서를 열람하게 되잖아요. 이 열람을 하고 나서 오후에 대해서는 서명과 날인을 했는데 오전에 대해서는 서명도 날인도 안 했다. 이거는 또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오전에 조사를 한 예. 그 박총경의 조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인정 못하겠다? 않겠다라는 예.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서에 이제 서명 날인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제 제출을 할 수 있고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건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증거로차 제출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전에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수사 기록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상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때는 또 진술을 원활하게 협조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뭐 할 말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라든지 그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적법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이번에 처음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탄핵 심판, 탄핵 재판, 그렇죠. 그리고 예. 내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계속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라는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국무회의 의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이제 예. 내란죄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란죄를 같이 의결을 했던,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엄에 대해서 같이 의결을 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네. 어떤 그런 절차상의 의결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결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계엄을 용이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내란죄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내란죄 관련해서는 그런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중요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이런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그런 내란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체포 저지 혐의, 국무회의 의결 관련 혐의 말고도 외환죄 혐의도 함께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외환죄는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검찰 조사에서 별로 이뤄진 게 없거든요. 사실상 이번 내란 특검이 집중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이 외환죄 부분을 예. 반드시 이제 밝혀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외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언론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소환 조사 때 어느 정도 이제 신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특검 측에서는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을 했다. 그러니까 신문을 피의자 신문을 할 정도의 증거는 수집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바가 예.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여기에 써 있는 뭐 포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물풍선에 대한 원점 사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떤 위에서의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입증하는 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특검에서 수사력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팽팽한 신경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특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사를 받는 사람의 협조적이지도 않고요. 사안도 복잡하고 이러면 특검이 장기화될 수 있는 수사 장기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검이 수사를 그러니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예.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지금 한 157일 정도가 이 특검이 가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고 특검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쟁점 자체가 한 11개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기간 내에 조사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조를 이제 피의자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구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 수사를 할 그럴 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안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입증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이쪽은 상대적으로는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아직 이제 현판식을 올리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네.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 그리고 뭐 목소리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들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통의 임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일정이 한 특검에서 일정이 지연이 되거나 조금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른 특검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조율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다면 수사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재판해가지고 1심 결과 나올 때까지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재판 관련해서는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했다시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은 이제 이미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난한 절차들을 이제 온 국민들이 봐야 된다는 그런 쟁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어제 날이 정말 후텁지근하고 더웠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25.6도로 올해 첫 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고요. 강릉은 열대야를 넘어서 체감 온도가 초열대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낮에는 더위가 더 심해질 텐데 폭염특보 상황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다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일부 경기와 강원, 충청 이남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강릉 30.4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남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로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요즘입니다. 한낮 장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삼가시고요. 하루 일정 계획도 조금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30일 오전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더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